네, 드보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격변하는 세풍 속에서 한국의 방향은 이란 제목입니다. 격변하다, 상황이나 상태가 급격하게 변동하다, 급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풍, 이러한 세상의 바람,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보면은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때가 되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이 세상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관점과 방향에서 이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전개 순서는 먼저 미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세계 질서의 중심에 미국이 서게 되었는가,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고, 그리고 무역 전쟁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격변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 중심 무대에 서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세계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1차 대전 때는 미국은 참전하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립주의를 취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유럽의 영국이며 프랑스 이런 나라에게 물자를 대주고, 그 다음에 자원, 돈을 대주면서 그저 장사를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독일의 잠수함이 이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의 나라들의 그 상선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선까지도 공격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독일의 유보트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기네 물품에 피해를 입게 되니까 전쟁 참여를 고심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독일이 이기게 되면 그 돈을 받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전을 했습니다. 결과는 미국의 또한 연합군의 대승리죠. 그러면서 미국은 그때 세계 무대에 한 발짝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이때도 역시 미국은 참전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참전하게 됐느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하게 되자 이거 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도 승리로 이끌면서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미국의 입지는 공고해집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주도대로 전쟁도 승리가 됐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렇다면 이 세계 질서를 전쟁 후에, 2차 대전 후에는 어떻게 재편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기 1년 전에 1944년 7월 1일 날, 그러니까 전세가 연합군한테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 연합군의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지도자들을. 뉴 햄프셔주 브레튼우드 스키 휴양지에서 이 동맹국 44개국이 모여서 7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종전 후에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떠한 질서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근데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국주의 시대였어요. 식민 제국주의. 영국 같은 경우는 인도를 지배를 했죠. 식민 지배했죠. 프랑스는 베트남,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한국, 중국 지배를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식민 지배로서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연합군의 각 나라를 도와주고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이 브레튼 우즈 휴양지에 모였던 700여 명의 사람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이 이제 우리 각 나라를 식민지로 삼겠구나.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그 앞에서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가 되겠구나. 사실 그건 오해였습니다.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너희를 식민지 삼을 계획이 없다.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질 않다. 대신에 우리 미국의 시장을 오픈하겠다. 그때 당시 미국의 시장은요,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다 합쳐봤자 4분의 1 미국의 GDP가. 그러니까 대단한 시장이었습니다. 그걸 공짜로 오픈하겠다는 거죠. 유럽도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아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전쟁을 하면서 폐허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샬 정책을 통해서 유럽도 재건해 주겠다. 이거는 오히려 반전이죠.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맏형 같은 이런 넓은 마음을 우리한테 베풀어 줄 수가 있느냐.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냥 해주겠습니까? 아니죠.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대신 우리 해군력이 전 세계에 파견돼 가지고 항구를 쓸 수 있게 해줘라. 그 대신 그 해군력으로 너희들의 상선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 달러를 갖다가 기축통화로 만들어줘라. 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달러를 금본위 제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때 당시에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축통화가 됩니다. 이거 파워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 원화는요, 어디 가서 쓸 수가 없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어디 동남아 가시다도 잘 못 씁니다. 근데 달러는 어느 나라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달러를 찍으려면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파워죠. 거기에 또 국제적인 기구를 만들게 되죠. IMF, 그리고 세계은행, IBRD, 국제금융기구를 만들어서 미국 중심의 세계 금융을 갖다가 이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며 러시아며 중국이며 부자들이 어디 스위스며 어디에 해외에 돈을 숨겨놨을 때 자금 동결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세계의 경제를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식민지를 하는 것보다 몇백 배의 효과를 미국은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바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된 겁니다. 미국은 거시적인 세계 전략 차원에서 군사와 경제 전략을 갖다가 수립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이 아니에요. 미국의 시각은요, 전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시 한국, 그것도 조선이란 나라는 어떻게 이 거대한 이 강대국 미국이 한미 동맹을 맺을 수가 있었는가? 미국이 과연 그러면은 미국의 눈에는 한국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이 거대한 강대국이 저 지구 끝에 이름도 없는 나라에 어떻게 한미 동맹을 맺을 수가 있는가? 아이러니하죠. 거의 맺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 동맹은.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경제와 군사력을 지배한 그 미국이 어떻게 한미 동맹을 맺었는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 동맹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로 보통 전쟁, 6.25 전쟁이라고 부르죠.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안 부릅니다. 코리아워라 그럽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6.25 전쟁이란 것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 그러니까 국지적인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내부적 관점에서 보는 아주 좁은 시각이 바로 6.25 전쟁이란 용어죠. 그러나 한국 전쟁이란 말은요, 소련과 중공, 북한, 한국, 미국, 그리고 16개국이 연합국이 참전해서 벌인 또 다른 세계대전입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25 전쟁이란 용어보다도 실질적으로는 한국 전쟁이란 용어가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당시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유는 사실 한국이 이뻐서도 아닙니다. 귀여워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어서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왜 도와줬느냐? 왜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왜 미국이 참전했느냐?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소련의 공산 확산을 막기 위해 트루먼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요, 이 당시만 해도 한국을 중요한 나라로 인식을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핵 우상권 보호 아래 에치슨 라인이라 그러죠. 핵 우상권이란 얘기는 이 핵을 쏠 때 그 우산 안에, 우산처럼 생겼잖아요. 핵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나가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나라는 어떠한 핵 공격을 받게 되면은 미국이 핵으로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겠다. 상대를 갖다가 핵을 공격한 상대를 갖다가 핵으로 공격해 주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 하죠. 에치슨 라인은요, 이 한국을 갖다가 빼고 일본까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판을 해가지고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당시의 한국은요, 미국에 있어서는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얘기를 하죠. 현 시점에서 양국 간의 안보 조약 체결을 고려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 유엔 사령관이 얘기한 겁니다. 한국 필요 없다. 뭐 조약 맺을 필요 없다. 그리고 월터 스미스 국무차관은요, 현재의 환경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고려할 수가 없다. 맺지 말란 얘기예요. 야, 쟤네들하고 왜 우리가 조약을 맺어? 쟤네 알아서 살라 그래.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승만이 한미 방위 조약을 갖다가 조인을 하게 됩니다. 1953년 10월 1일 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에 살다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를 잘 압니다. 미국 정치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 동맹을 안 맺으려는 걸 벼랑 끝 외교로 전술을 펴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한미 동맹을 맺게 하는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자, 한국을 얼마나 값어치 없는 존재로 여겼는지 이 휴전 협정 조인 문서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을 조인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김일성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남일이 나오죠.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덕화이라 그러죠. 평덕화이. 그리고 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과 국제연합군 수석 대표 윌리엄 해리스. 여기에서 한국 인사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취급 안 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당시 미국, 중국, 북한 전쟁 당사국으로서 한국이란 자체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 미국은 한국 그때 당시에는 휴전을 갖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한국이 휴전 협정문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얻어낸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듯 한미동맹,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 엮어주면서 자유민주주의 편에서, 다시 말해서 냉전 체제에 편입을 시킨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떠한 전략적 판단이냐? 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앞에 누가 있느냐? 그 위에 누가 있어? 러시아, 거대 곰나라가 있죠. 중국, 용나라가 있죠. 그 바로 위에 누가 있습니까? 북한. 최전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가 한국이 되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미동맹조약을 맺고 냉전의 자유주의 체제로 편입시킨 겁니다. 전략적인 계산이 있었던 거죠. 자, 한미동맹 조약은 이승만의 탁월한 외교력으로 인해서 맺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미동맹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약문을 보게 되면요, 그 적용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이 났을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싸운다는 말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한반도의 전쟁이 났을 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반도란 얘기는 하나도 없고 태평양 지역으로 다 나와요.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한미동맹은 미국이 북한을 갖다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머무는 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미국이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끌어들였던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보는 시각은요, 좁지 않습니다. 넓어요.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도 미국이 보는 전 세계 중에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역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개입한다가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 전쟁이 나면 개입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한미동맹의 조약을 내용에 보게 되면요,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평화기구를 공고히 한다.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공통한 위협에 대처할 것, 태평양 지역에서 사이버 공격도 포함한다. 한반도 얘기가 없고 태평양적인 관점에서 한미 동맹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은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 또한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한미 방위 조약은 작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칠레나 멕시코 아니면 캐나다, 불가능한 얘기죠, 로부터 미국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한국은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군사적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미 방위 조약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태평양 지역. 양국의 어떤 나라가 어떠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면 양국의 나라는 군사력을 가서 그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북한군을 대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의식 구조는 우리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평택 기지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사실 미국이 한국과 필리핀, 일본에 주둔을 해 있죠. 주둔을 하는 이유는요, 냉전 시대 때 주둔을 했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면은 소련이었어요. 소련. 그리고 북한 쪽이었죠. 그런데 소련이 해체가 됐습니다. 1991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됐죠. 그때 이 주한미군의 위치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체되기 전에는 의정부와 동두천에 미군을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소련이 해체되고 나니까
평택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전방철책에 미군이 근무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전방철책에 근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빼낸 겁니다. 근데 이 평택은요, 서해안입니다. 이 서해는 어디하고 가깝습니까? 중국하고 가까워요. 이 평택기지의 이름은요, 캠프 험퍼리스인데 엄청난 크기더만요.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야, 대단하더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데, 여의도의 약 3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시설이 최신식에다가 가장 넓은 부지가 바로 이 평택기지입니다. 이때 평택기지를 누가 허락을 했느냐? 노무현 정부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노무현 정부가 허락했다는 얘기는 한국 정부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이 평택기지가 갖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1991년 12월이 돼서야 이제 이 병력들이 빠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평택기지를 착공을 하죠. 착공을 한 다음에 2022년에 와서 용산 기지의 대부분의 모든 병력과 물자가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소련과 북한을 막기 위한 전략에서 이제는 소련이 붕괴된 후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모든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의문을 갖잖아요.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러면 철수를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모르겠다. 하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해라 뭐 이건가요? 자, 여기 보면요, 그 머셜 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뺄 때는, 그죠? 아시아에서 뺄 때는 뭐 일본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뺄 때는 중국의 패권 야욕이 사라졌다고 판단될 때이다. 이 세상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관세 전쟁이 보이는 거고, 그래야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뺄 때는 한마디로 패권 야욕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라. 중국이 스위스가 되는 거죠. 그잖아요. 힘이 없을 때 쟤네들은 패권국이 될 수가 없어. 그때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어쨌든 한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평택기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관세 정책의 핵심은요, 지금 트럼프가 엄청 관세 정책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요, 중국 견제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실수 하나 했습니다. 시진핑 들어와서 실수를 하나 했어요. 어떠한 실수를 했느냐면은, 이 등소평의 핵심 전략은요, 도광양해였어요. 이게 무엇이냐?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당시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힘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중국이 힘이 없었잖아요. 사회주의에서 무슨 경제력을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용히 숨어서 힘을 키운 다음에 어느 정도 힘이 크게 되면은 그때 이제 미국과 패권국을 다투면 된다. 이게 바로 등소평의 도광양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중국이요, 실용적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중국은 무식하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실용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왕서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장사꾼, 그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인데 세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WTO는 중국이 가입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면서 점진적으로
경제를 갖다가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도강량의 첫걸음이죠. 지금도 한국의 많은 기술들을 빼가기도 하고 해킹도 하고 사람을 사서 훔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국의 기술 대부분이요 지금 대한민국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쟤네들 뭐 아무것도 아니고 쟤네들 뭐 우리를 따라와봤자 한참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대부분 다 추월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국은요 방제공업 있지 않습니까? 옷감 짜는 거 그거 뭐 우리 70년대 60년대 했던 거 지금 다 버렸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에 다 줬잖아요. 중국 그거 안 버렸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칩도 만들지만은 방제 공장을 AI를 접목시켜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려고 그러면요 제조업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트럼프는 자기네 제조업이 죽은 걸 알기 때문에 삼성 들어와라, TSMC 들어와라, 현대 들어와라.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부강시킨다는 얘기는 세계 재패를 미국 중심으로 다시 끌어오겠다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 60년대 방제도 안 없앴어요. AI를 접목해가지고 이 디자인의 옷이 수요가 얼마나 될까? 요거 한 500장 돼. 그러면 500장만 딱 주문 생산 만듭니다. 낭비가 없어요. 어쨌든 도강량의 첫걸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 보세요. 노란봉투법, 상법, 중대재해법 이거 뭐 기업 내쫓는 법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자, 중국은 WTO 가입한 다음에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죠. 미국 시장에 뭐 사람이 많으니까 인건비가 싸잖아요. 덤핑으로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판매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중국에 의해서 무역 적자를 맞게 되죠. 그러니까 브레튼 우드 체제가 WTO를 거치면서 WTO에 중국이라는 거대 제조국이 들어오면서 값싼 물건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중국은 부강하게 되고 미국은 적자의 늪에 허덕이 되는 이러한 모순된 상황까지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총 부채는요 37조 4,300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GDP의 12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프랑스는 GDP의 113%의 부채인데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120%에 해당하는 빚이 있는데도 안 무너져요. 이게 바로 달러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달러의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화를 갖다가 무슨 기축통화로 한다 그러는데 코미디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참 미국에는 축복입니다. 뭐 우리한테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미국 나라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이래선 미국이 망하겠다. 중국의 경제적 군사력을 갖다가 막아야겠다. 그래서 때린 게 관세 정책입니다. 미국 살려고 트럼프가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하나 희생하면서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 핵심은 누구냐? 중국. 그런데 참 우리나라 보면은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은요 트럼프 관세 폭탄을 정면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15%로 내렸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었죠. 25% 때려 맞고 있습니다. 지금도 3,500억 달러도 미국이 달라 그런 게 아니래요. 우리나라에서 준다 그랬는데 미국에 가서 못 준다 그러니까 야, 이 대한민국 거짓말하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해요. 그러면서 관세 25% 맞지? 3,500억 달러 돈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LNG선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라. 그리고 그 외에 기업들은 1,500억 달러를 별도로 또 미국에 투자해라 해서 얼마가 들어간 1,6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고에 얼마 있는 줄 아세요?
4,100억 달러밖에 없어요. 6천억 달러 어떻게 됩니까? 4,100억 중에서도 3,500 되면요, 우리 IMF 맞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금모으기 할 것 같습니까? 안 모아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안 모읍니다. 제2 IMF 사태 온다 그러면 대한민국 그나마 남아있는 기업도 다 뜯깁니다. 위기 중에 위기예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노란봉투법 있죠, 상법 있죠, 중대재해법 있죠.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업 못하겠다, 다 팔아버리고 나갑니다. 미국, 싱가포르, 일본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로 다 가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2,400명이 나갔는데 20조가 빠져나갔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배가 더 늘었죠. 한국 사람은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요. 거기에 대다가 경제 성장률은 줄죠. 내년에 0.8%잖아요. 인플레이션만 해도 3%인데 기업은 다 빠져나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가는 엄청 뛸 겁니다. 상상도 못할 거예요. 자, 어쨌든 중국의 패권 국가로의 부상은 미국의 입장으로선 도저히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를 갖다가 숨통을 조이는 것이죠. 사실 그 이면에는요, 관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공산화를 막는 겁니다. 공산화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지금 트럼프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 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과 선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안 보입니다. 다른 소리예요. 헛소리예요. 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이라 그랬죠. 2027년도 7월 달에 미국은 브라질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기존의 10%에서 50%의 관세를 대폭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브라질에게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요,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그리고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됐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 지금 사회주의로 하는 거 아니냐, 그 싸움 하는 겁니다. 이 관세가 브라질한테는 그러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2024년 5월 20일 당선된 마두로에 대해서 트럼프는 역시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죠. 그리고 현재 베네수엘라에 해군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그 바다에 해군력 다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축함, 항공모, 그러면서 마두로를 압박을 하고 있죠. 명분은 미국의 마약을 밀수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은 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베네수엘라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좌파 정부의 몰락을 유도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게 이 사상 전쟁이에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지금 트럼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스 등등 여러 국가들이 부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죠. 유럽은요 지금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서 본토인들이 오히려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대림동에서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25세 스페인의 젊은 25세 여성이 그때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10년 전에 우리 앞에 가게 편의점에 가는데 너무나도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안전하고 편안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이란 지금은 거기 가는데도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서 있으니까 무슨 범죄가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는 게 두렵답니다. 이슬람들 엄청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불법 이민자들. 이게 지금 유럽이에요. 유럽의 좌파 정부가 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들어와가지고 부활절날 뭡니까? 동성애 축제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어요. 트럼프 와서 그걸 다 막은 거 아닙니까? 트럼프의 마가 운동이라 그러죠, 그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무브먼트 해가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국민이 우선시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참 미국이 복받았다. 야, 저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이 죽어가는, 민주당 때문에 죽어가는 미국이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얼마나 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이런 축복을 받을까. 사실 좀 부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경제 보호주의, 이민 제한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가려면요, 뭐 시민권 얻으려면 70억 줘야 되나요? 좀 내렸나요? 70억. 그 사람들은 그냥 시민권 하나 70억짜리예요. 미국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4년 만에 무조건 마치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취업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깝죠. 아니, 미국에서 좀 공부 좀 하고, 뭐 오래 못하면은 휴학했다가 좀 하면서 5년, 6년 있다가 여유 있게 공부 좀 하고 졸업하면 될 텐데 막아놨어요. 졸업했으면 너희 나라 가래요. 이 미국 마음대로 못 가요. 미국 시민권자 있는 사람 70억 버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전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반 엘리트주의, 딥스테이트예요. 미국 정부의 오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통령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 딥스테이트와 지금 싸우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리는 미국은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거기에 가장 큰 공격 목표가 관세. 그 나머지는 이러한 것들을, 미국 우선주의 정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긴 영적 전쟁이라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총격 맞고 귀를 이렇게 스쳤지 않습니까? 총격 후에 자기는 사명감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남겨뒀다.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사람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트럼프는 중국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전면전,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바꿨냐면 국무부란 명칭을 전쟁부로 명칭을 지금 바꾸기 위해서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상전쟁, 그래? 이 사상전쟁에서 질 수 없다. 무력으로도 우리가 준비한다. 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요, 관세 정책이 안 보이고, 이게 안 보이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트럼프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를 반드시 자기 죽기 전까지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거 안 바뀌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구나. 선악간의 전쟁이구나. 거기 보게 되면은 좌파 사상과 자유민주 사상의 전쟁이 확대된 계기가 뭐냐면은 찰리 커크의 죽음이에요. 그죠? 찰리 커크의 죽음. 그러니까 트럼프가 찰리 커크 장례식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 보수 집회에서 찰리 커크 추모 행사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지금 보수 집회 TV에 안 나옵니다. KBS, MBC, SBS 다 안 나옵니다. 진실 다 막았어요. 안 나와요. 근데 식당 가면은 전부 다 YTN 다 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성조기하고 대한민국 갖다 놓고 찰리 커크를 추모를 한 거를, 이거를 갖다가 트럼프가 찰리 커크 장례식에서 연설을 하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수와 좌파의 전면전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신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지금 세상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한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마가 운동은요, 단순한 정치 캠페인을 넘어서 미국 사회의 가치관과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촉발을 하면서 미국의 전통적 정통성을 정립하는 운동입니다. 새롭게 개조하는 거예요. 이 마가 운동은 미국 사람들의 정신개조 운동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조하는 거예요. 찰리 커크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계 이념 전쟁이 심화되기 시작하고 전면전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 전에 그 민주당의 여자 서 무슨 저기가 국회의원이 뭐 서모모 씨 가정의 모형교인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름이 감춰지나요? 그 왜 유튜브에서 거짓으로 만든 거 그거 가지고 마치 진실인 양 국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볼 때 여러분들은 뭘 봅니까? 저는 그거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제 거짓과 선동으로 뒤집혔구나. 저렇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서슴치 않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단계까지 왔구나. 그걸 봐요, 저는.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런 것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CNN이요. 지금 시청률이 90%가 감소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10명 시청했던 사람이 1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다 외면을 했어요. 그 폐기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거짓을 갖다가 이겨내야 되는데 다 잡았잖아요, 지금. 민노총에서 KBS, MBC, 심지어는 지금 채널A하고 조선일보, 뭐 조중동은 물론이고 볼 수가 없어요. 몰라요, 사람들. 식당 가면 전부 다 YTN, KBS 들어오는데.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용이고 러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은 곰이죠. 그죠? 자, 한국은요 지금 뭐 국힘당 명부까지 지금 다 털어갔어요. 500만 명 민주당에서.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상상을 지금 초월한 일들이 벌어져요. 상권 분립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틀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위기성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격변하는 세풍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보통 안미 경중이라 그러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제 이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끝나버렸는데요. 관세 정책으로 아까 제가 뭐 제조업을 얘기했지만은 또 그 이면에는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9천만 가구면 우리나라 사람들 5천만인데 4천이 더 많아요. 그 공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걸 지금 오히려 허물어뜨리고 있잖아요. 사람의 입주를 안 하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먹히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아니, 한국 전쟁 당시에는 너희들이 최전선에서 그 거대한 나라들 상대를 하니까 우리가 너희를 뭐 자유시장에 좀 개방도 해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안 먹힙니다. 시험대로 오른 거죠. 뭐 중국 관세 폭탄으로 치명타를 입은 거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한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중국 버리고 미국으로 붙어라. 한국의 선택을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스트하죠.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일본, 필리핀, 호주 다 참석을 한다. 참가를 해서 대만 지킨다. 한국 너희는 어쩔 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쉐쉐. 심각해요. 제가 지금 여기 강대사니까 말을 못해서 그러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전히 위협받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고 사퇴하라고 국회 입법을 남용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한 사람 제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데 그대로 옮겨가고 한 사람만 딱 빼놓고 입법 남용.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들어와서 중국을 견제하라. 지금은요 나눠졌어요. 중립을 못 지킵니다. 이제는 한국은 정신 차려야 돼요.
어디 편에 쓸 것인가? 정의의 편에 쓸 것인가? 선의 편에 쓸 것인가? 중국으로 편입되겠는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러분 탄압되는 겁니다. 지금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구속됐죠. 손영부 목사도 구속됐죠. 평안한 가운데 구속됐어요. 환란이 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이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바꿔나가고,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속 역사의 최후의 보루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없어지면요, 여러분 말씀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혼이 메말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못합니다. 그걸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친노조 반기업 정서가 확대되죠. 과중한 세금, 부자들 지금 탈출하려고 정신없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격변의 색풍 속에서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분리의 역사예요. 분리의 역사.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신앙이 분리가 돼 있느냐 하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은 돼 있습니까? 아니면 되어가는 중입니까? 아니면은 목사님 도대체 분리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겁니까? 뭔가요? 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북한에서 도로를 정비를 합니다. 근데 도로를 정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데, 그 동원하는 과정 중에 예수 믿는 하나의 가정이 발견됐습니다. 북한에서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부부하고 7살짜리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물으니까 성경 나오죠. 캐물으니까 예수 믿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통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라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북한 애들은 잔인하죠. 정이 없죠. 그러니까 어린애 7살짜리 데려놓고 머리에다 총을 댑니다. 너 예수 부인 하면은 내가 살려주고, 안 하면은 얘 죽이겠다. 그럼 웬만한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난 예수 안 믿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죠. 울죠.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걱정 마라. 예수를 배웠지 않느냐. 이 나라가 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예수 만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죽었지 않습니까? 분리잖아요, 이게 분리예요. 아비다 어미보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그건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의 역사를 언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뤄나가셔야죠. 지금이죠. 자, 고린도 7장 29절 3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아내 없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면 부부끼리 금실 좋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떨어지면서 서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물건 다 쓰겠다 그런 마인드 갖지 말고 그냥 물건과도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은 가져라. 왜?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세상과 분리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도 우리 성도는 이 격변하는 속에서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 그랬지.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예수 부인하면 나는 끝이다. 그러면서 분리의 역사를 갖다가 오늘부터 마음속에 새기면서 못하겠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난 도대체 분리하고 싶은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때가 때인 만큼 이제는 분리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평강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그야말로 격변하는 세상의 풍세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 속에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평강의 각 가정들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여 어디쯤 왔는지,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어디까지 왔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분리의 역사로서 말세지마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를 갖춰가는 우리 평강의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